총 인구도 줄고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있으니까 당연히 GDP 실질 성장률에 있어서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갈 거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920년대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완전히 2차 산업혁명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버블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현웅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책도 출판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로 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지금 소개 말씀드린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주 잘 판단해서 현재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또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러한 관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우선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만 일단 초점을 맞춰서 아주 집중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에서 자기가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90일 유예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보편관세 10%는 이미 깔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것이다. 뭐 EU에 대해서는 한 20%의 그런 보편관세, 20% 정도의 상호관세를 유예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90일 동안에 이제 협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무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적자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균형을 맞추겠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이 적자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무역 전쟁을 벌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마치 1929년에 시작했던 세계 대공황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1929년 10월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주식시장이 갑자기 붕괴가 되었죠. 버블이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막 급속도로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죠. 후보 대통령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9년에 이제 상하원 양원을 다 통과했는데, 그 통과한 다음에 계속 이제 실제로 사인을 해야지만, 서명을 해야지만 이게 실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경기가 계속 나빠지니까 이제 30년 6월에 제 기억에는 실제 이제 시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국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막 고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캐나다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나라들이 다 보복 관세를 막 부과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다시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다시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나라마다 또 그 당시에도 다 관세를 똑같지 않았어요. 지금과 비슷하게 나라에 따라서 이 소위 얘기하는 상호 관세율이 다 달랐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서로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였고, 그것이 당시에 무역을 확 줄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 규모도 확 줄였고, 또 그 당시에 그래서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했고, 그래서 그게 바로 세계 대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국가에서 아주 단기간에 그냥 벌어졌던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 세계 당시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게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런 모든 나라에게 1년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계속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간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전쟁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것이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버트 실러 교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식 시장이 이미 상당히 지금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것은 그 당시도 또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막 엄청나게 불같이 막 일어나는 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라든가 철도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 산업이죠. 뭐 이런 가전제품들 이런 데 관련된 기업들로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 특히 인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공장 자동화도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노동자라는 것이 결국 가게고 가게가 바로 소비자잖아요. 이게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 물건이 재고로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라서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도망가니까 우르르 다 도망가는 그런 허딩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치 밀림에서 인제 풀을 뜯어먹던 뭐 이런 사슴떼가 있는데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갑자기 한 마리가 튀면 다 튀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막 벌어졌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세까지 막 부과하면서 인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건데 지금도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정말 선도하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소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또는 M7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업 쪽으로 엄청난 투자금이 몰리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엄청나게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뭐 로버실러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너무 지나치다.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막 발발하던 10월 그 상황 직전과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 실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그 당시보다도 더 지금 주가가 지금 실제 그 기업들이 내는 이익보다 더 높지 않느냐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쩌면 그 1929년 그 당시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에 IMF 연차 총회가 있었거든요. 9월에. 그때 전 총재 라가르드 총재 지금 현재는 ECB 총재예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1920년대 상황 딱 100년 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마치 세계 대공황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역이 인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막 넘어가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버블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걱정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분이 이야기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일단 많은 분들이 지난해까지 뭐 미국 경제가 좋아도 정말 너무 좋잖아요. 뭐 골디락스다 뭐 하고 뭐 노 랜딩이다. 이거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혁명이 막 오고 그래서 AI가 막 등장하고 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옛날 지표 가지고는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20년대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완전히 2차 산업혁명으로." 또 마찬가지로 2000년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에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엄청나게 새로운 뭐 말 그대로 닷컴이라고 막 붙이면 인터넷 기업이 막 등장하면 세상을 마치 다 바꿀 것처럼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버블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이 되었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시장금리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뭐 1년 또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많이 비교하는데 보통 이제 그 기간이 길수록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다 높아야 되죠. 오랫동안 맡겨 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역전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일 때 역전이 돼요. 이렇게 되었다가 인제 반대로 이게 해소가 되는 순간이 생겨요 인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 그때가 보면 금리를 도리어 낮출 때예요. 그럴 때 보면 경기가 꼭 나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연준이 뒷북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거고 또 그래서 역전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터졌어요.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실증적으로도 그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연구 논문도 많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분석한 그러한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뭐 "그럼 난 계속 여기다 돈 막 밀어 넣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그것을 권하는 분들 계시면 정말 그분이 정말 모든 자산을 거기다 넣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밀림에서 풀을 뜯던 그 사슴 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산 시장 특히 주식이나 환율은 어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외부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변화했을 때 그럼 새로운 어떤 균형점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균형점이라는 새로운 가격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적정한 그 균형 상황, 균형 가격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거나 훨씬 낮게 떨어져요. 그걸 갖다 우리가 오버슈팅 한다고 그래요. 경제 이론이에요. 실제 그런 상황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1929년 세계 대공황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오버슈팅이 있다는 거. 오버슈팅은 위로도 슈팅하고 아래도 슈팅한다는 거. 그러면 균형점보다 훨씬 더 과민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2기가 등장한 뒤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한 20% 이상 막 최고치들이 빠졌는데 그 속을 보면 제일 많이 빠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매그니피선트 세븐 이런 M7 기술주들 소위 이야기하는 이 디지털 혁명을 막 주도하는 그런 AI라든가 아니면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특별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것들이 또 많이 좀 빠졌잖아요. 그러다 다시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보편 관세를 일단 유지는 하지만 상호 관세는 당분간 90일 동안 뭐 유예한다니까 다시 또 막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오버슈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단타를 잘 치면 또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저는 권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뭐 언제 일단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긴 한데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럭 소리만 나면 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세 폭탄은 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이미 예고가 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관세를 가지고 미국의 그 불이익을 이번에 완전히 역전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뭐 10%에서 20% 정도 보편 관세 또는 일반 관세를 부과하고 또 플러스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는 60% 부과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상호 관세라고 해서 나라별로 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또 실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굉장히 높이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녹화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바로 전날이죠.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네,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나라 중에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46%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우리나라는 25%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중국이 뭐 그래?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부과하겠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막 이제 업그레이드 막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까지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최근에는 다시 또 아예 125%까지 이렇게 관세율을 막 올리는 그래서 서로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상호 관세를 일단 90 일간 유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 개월 정도 유예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아주 서로 지금 뭐 치킨 게임 하는 것처럼 보복 관세를 막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막 올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125%까지 현재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시진핑이 다시 또 "그래? 그럼 우리도 또 맞받겠어." 이러면 다시 마치 포커 게임에서 너 100 내놨어? 그럼 난 100 받고 200. 또 그래? 하고 200 그러면 3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마치 우리 포커 게임에서 결국은 누가 이길 거냐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판돈이 많으냐 또 하나는 누가 더 배짱이 좋으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지금 두 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정말 뒤에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을까? 판돈을 갖고 있을까? 또 그리고 과연 트럼프냐 아니 시진핑이냐 누가 더 과연 이런 뒷심이 센가? 배짱이 정말 셀 것이냐? 둘 다 나름대로 굉장히 보수 기질이 있고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기존의 그 어떤 권력자라든가 아니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질 수 없는 그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 두 나라 간의 이런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 또는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주된 타겟은 중국이죠. 마치 뭐 깡패들이 싸움할 때 "한 놈만 패라." 뭐 이런 것처럼 실제 보니까 제일 거기에서 보니까 나와 지금 맞짱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나라를 딱 찾으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한때는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중국 정도는 뭐 '미국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1900 년대 그리고 2000 년대 막 들어서면서 중국이 거의 뭐 두 자릿수 성장을 막 이렇게 매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제는 G2라고 인제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조차도 얘가 지금 G2인데 나와 지금 거의 인제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인제 힘을 키웠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이제는 이 밀림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나의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내가 뺏기겠다. 이런 걱정이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을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인제 스파르타 이게 당시에 인제 제가 인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제 그리스 시대에 그 당시에 패권 국가 스파르타하고 인제 새롭게 등장하는 아테네가 결국은 인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인제 마치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그 당시에 인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가 그걸 설명했다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지난 500 년을 되돌아봐도 무려 뭐 한 16 번인가 이렇게 패권 국가들, 기존 패권 국가와 인제 신흥 패권 국가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중에서 한 4번 정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완전 전쟁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권 다툼, 실질적인 거의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거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도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중국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어쨌든 계속 성장하는데 쟤를 꺾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또 숙명과 같은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국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제일 많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을 꺾어야 되고,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그런 무역 흑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러한 보편 관세뿐만 아니라 인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인제 했다가 인제 일단 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 유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주 타겟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5% 상호 관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큼 우리가 무엇을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수출을,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무역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관세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또 10% 그냥 남을 거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인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미중 간에는 그런 패권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게 적어도 제가 볼 때 10 년, 20 년, 30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나라가 그러면 옛날처럼 완전히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완전히 그런 무릎을 꿇을 거냐,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이 계속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뭐 결국은 이게 포커 게임처럼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쩐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쩐의 전쟁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배짱의 전쟁. 이거 두 개잖아요. 근데 배짱은 둘 다 비슷하다고 치고 누가 더 쩐을 많이 갖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중 뭐 대표적으로 뭐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전쟁이 아니더라도 둘이 막 이런 패권 경쟁을 할 때 그럼 누가 더 부자냐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더 부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 그 정말 중요한 자원이 어느 나라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식량 자원이나 아니면 에너지 자원,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기계를 돌리고 또 전쟁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를 또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잖아요.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 핵심 자원도 있어요. 뭐 히토리움 뭐 이런 것 뭐 수출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래 그럼 식량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내가 막겠어. 그러니까 내가 꼭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식량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전 세계 곡물 메이저는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자원 가지고 싸우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 위에도 뭐 제가 말씀이 막 굉장히 길어집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정말 절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헤어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1990년 이후에 뭐 잃어버린 30 년의 길을 갔던 일본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위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위기가 무슨 뜻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막 용어를 혼용해서 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제 경기를 볼 때 인제 단기 사이클을 인제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인제 호경기, 불경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막 이렇게 가면 우리가 "경기가 둔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뭐 "슬로우 다운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미국 경제가 뭐 서서히 인제 둔화되는 모습이다. 뭐 "우리나라도 둔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둔화되는 단계를 이미 지났고요.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경기가 인제 침체되는 단계예요. 그 리세션 한다 리세션. 리세션하는 단계 침체되는 단계로 인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침체 단계로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보다 더 상황이 나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황이다 불황. 아니 불황으로 정말 더 심각하다 인제 그렇게 하고 인제 영어로 디프레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더 심각하면 뭐냐 그게 인제 대불황이죠. 그 대불황을 우리나라 말로 대공황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Great Depression이고 그게 1930년 10년 동안 계속됐던 그 세계 대공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게도 다시 또 반복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는 위기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기는 뭐냐 하면 위기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 충격이 딱 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푹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990년 외환위기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비즈니스 사이클 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내부적으로 뭐 과잉 투자한 것도 있어요. 뭐 문어발식 투자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인제 했었는데 그런 때에 인제 동남아에서 시작됐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막 전염이 된 거예요. 전이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단기 자금이 해외 단기 자금이 막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그걸 갚지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인제 외환이 고갈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뭐 IMF에게 우리가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환위기, IMF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는 말 그대로 아주 단기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그냥 푹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98년 마이너스 4.8% 역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10% 이상 플러스 성장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 위기는 어쩌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래서 2009 년에 인제 우리나라도 거의 0% 까지 이렇게 거의 경기가 급강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제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그냥 V자 반등했어요.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020년 코로나 위기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또 마이너스 0.7% 역성장했다가 플러스 금방 또 튀어 올랐잖아요. 또 이런 것은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또 반등할 수도 있고 또 그 위기들이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한참 젊고 건강했을 때예요. 그런 때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건강한 젊은이가 그냥 어디 걸어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과욕을 부리다가 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나 아니면 갑자기 푹 쓰러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빨리 응급치료를 받으면 내가 번쩍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기는 제가 절대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위기와 전혀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단기적인 측면 뭐 장기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 인제 침체를 넘어서 인제 불황 상태로 가고 있고 그게 인제 쉽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전반적인 인제 경제가 인제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볼 때 GDP 성장률을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70 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0%가 넘었어요. 14%까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의 중심을 딱 잡으면 평균을 잡으면 그게 바로 잠재 GDP 성장률이에요. 그 잠재 GDP 성장률이 한때는 10% 넘었다가 그다음에 10% 밑으로 떨어졌다가 5% 근처에 있다가 최근에는 뭐 2%까지 갔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부터는 2%도 안 되고 1.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는 계속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년 동안 똑같겠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 더 떨어질 거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이 계속 이제 전망하는 것으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잠재 성장률이 이제 20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지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0%라는 거 결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일본은 갑자기 버블이 꺼져서 갑자기 갔지만 우리는 그냥 버블이 아직 안 꺼졌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만 봐도 한국은행이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1.5%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1.9%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정부는 현재 1.8%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KDI는 1.6%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연초부터 제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올해 1.5% 하면 정말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5 한국은행도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거예요. 틀림없이. 전 세계 지금 많은 IB들이 연구 기관들이 한국을 보면서 아, 더 떨어지겠네. 그래서 일부에서 1% 밑으로 지금 낮춰 잡은 데도 있어요. 저도 1%까지 지금 낮춰 잡아야 된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1.5가 맥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땐 1.5 맥스가 아니라 1% 근처에서 지금 결국은 성장률이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내년에 다시 튀어오를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내년엔 또 내년대로 또 계속 나쁠 거다. 후년은 후년대로 계속 나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단기적으로 봐도 그 추락하고 있는 장기적인 잠재 GDP 성장률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생각해 보세요. 2023년에 1.4% 성장했죠. 더 낮죠? 지난해에는 뭐 잠재 GDP 성장률 2%라고 치고 그보다 살짝 낮았어요. 턱걸이에서 2%라고 했고 올해는 지금 뭐 잠재 GDP 성장률 1.8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낮은 1% 초반대나 아니면 그 정도 갈 거고 내년에도 틀림없이 1.8보다 낮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장기적으로 나쁘고 단기적으로도 그 밑에서 헤매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돼서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먹거리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외부적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장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 성장하시고 성장하는데 성장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성장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하면 우리가 인제 성장률을 따질 때 GDP 성장률을 이야기해요. 그럼 GDP가 뭐냐? GDP라고 하는 거는 Gross Domestic Product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해낸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 합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GDP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2,500조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GDP라는 게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 합계거든요. 근데 이게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높아질 수 있는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것이 이제 실질 GDP 상승률인데 그게 이제 올해 이제 1%대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럼 뭘로 생산했느냐는 거죠. GDP를. 그게 보면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에 기술을 딱 이제 덧붙이면 그러면 이제 뭔가 생산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품이기도 하고 서비스이기도 한 거죠. 그럼 자원이 뭐냐? 대표적인 자원이 인적 자원이죠. 그걸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 그건 이제 물적 자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연 자원. 말 그대로 인제 땅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자연 자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제 기술을 딱 가미를 하면 그러면 인제 뭔가 아웃풋이 톡 나온 거죠. 인제 그것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속에 있는 자원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그 자원 중에 대표적인 그 인적 자원이 늘어나나요?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 총 인구도 줄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을 제일 열심히 하는
젊은 인구, 그렇다고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보통 15 세부터 64 세까지 인구인데 그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총 인구도 12만 명씩 줄고 있고 그게 더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총 인구도 줄고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가 더 빠르게 줄고 있으니까 당연히 GDP 실질 성장률에 있어서 그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갈 거라는 거죠. 기여도가 예전에 걔가 제일 많이 우리나라를 급속히 성장하는 주요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보너스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때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 뭐 경제 기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그렇다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나중에 더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출산율 높이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투자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그건 무슨 투자예요? 그게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을 늘리는 투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술 수준을 높이는 투자. 자본을 높이는 투자, 설비 투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본 말고 인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술 투자가 바로 뭐냐면 R&D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GDP 속을 보면 GDP가 생산해내는 건데 그걸 누군가 소비를 해 주잖아요. 이게 가계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걸 갖다 소비 수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것이 한 50%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미국 같으면 70% 정도 차지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인제 투자, 이 투자 수요가 한 30% 남짓이에요. 한 31%에 2% 정도 되거든요. 그 속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설 투자, 하나는 설비 투자, 하나는 기술 투자, R&D 투자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에요. 그 나머지가 인제 설비 투자고 기술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건설 투자로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건설 투자 속을 보면 이제 그것이 인제 집 짓는 거, 아파트 짓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제 도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항만 건설하거나 공항 건설하는 건데 물론 다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뭐 건설하는 그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 도로 항만은 이미 다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아직 앞으로도 일부 더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인제 아파트 뭐 이런 집 짓는 것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가구 수입에서 다 100%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고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도 뭐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자꾸 도리어 인제 주택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집이 갑자기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냥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집이 없는 사람, 무주택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을 분양한다고 하니까 분가한 거예요. 가구 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치 정말 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투자 재원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건설 투자로 너무 몰리니까 설비 투자나 R&D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투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GDP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가계가 결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만들어 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노동력을 가지고 내가 인제 노동소득도 벌어 들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자원 가지고 그거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다른 부동산 투자도 해서 내가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또 재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자로 가고 주식 투자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오르지 않고 집값은 계속 뛰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 기업들이 새롭게 뭔가 설비 투자하고 새롭게 R&D 투자하려니까 투자 재원이 없는 거예요. 스타트업도 당연히 상장해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 자본금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래 먹거리 하는 그런 설비 투자,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업들이 그 투자 재원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상황이 전혀 다른 식으로 현재 진행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보면 전 세계 GDP 한 25% 정도 차지해요. 우리나라 1.7% 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GDP가 무려 1.5배, 15배로 커요. 뿐만 아니라 1 인당 GDP로 보면 이제 GDP를 인구로 나누면 1 인당 GDP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8만 불이 넘고 우리는 이제 3만 5천 불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거의 2배 반 가까이 큰 거예요. 그리 큰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는 무려 15배 크고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2.5배 가까이 높은 나라가
이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이 70 년대 이후에 거의 2.5% 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경기 사이클은 있는데 평균적으로 2.5에 2.6%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70 년대만 해도 거의 10%가 넘고 15% 가까이 됐어요. 이게 계속 추락해서 1% 밑으로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계속 추락하는데 미국은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누가 이상한 거예요? 미국이 이상한가요? 우리나라가 이상하죠. 일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선진국은 다 그렇게 된다." 아 미국은 왜 안 그러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는 선진국은 일본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보는 선진국은 EU 같은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 따라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미국은 안 보고 왜 싱가포르는 안 봐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계속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경제 규모도 큰데, 물론 싱가포르는 소득세는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경제 규모는 물론 조그맣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다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추락하는데 그게 정상이냐는 거죠.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 위기다. 이거 상황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이제 일본의 그 버블이 꺼지기 직전, 그러니까 1980 년대 말 상황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인제 그 당시에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막 왜냐하면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1980 년 이제 플라자 협정하면서 갑자기 엔화 가치가 막 인제 2배로 막 튀어 올랐거든요, 달러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기업 활동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외로 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아니면 일본 은행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막 풀어요. 이 풀고 금리는 막 낮아지고 하니까 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거 없이 그 싼 돈으로 결국 뭐 했냐면 다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는 좀 그런 대로 좀 바람직한 면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한때는 일본 동경만 팔아도 미국을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적이었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막 그게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가계부채도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GDP 대비 한 68%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은 우리나라는 100%가 넘는 상황이라 그보다 훨씬 더 나쁜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인제 갑자기 인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푹 터져 버리고 그러면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헤어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헤어나지 못한 중요한 이유인데, 인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일본보다 더 버블이 지금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 더 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뭐 68%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 6 월까지만 해도 100%가 넘었어요, GDP 대비로. 근데 한국은행이 인제 추계 방법을 살짝 바꿨어요. 그러니까 GDP 기준 연도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게 90% 초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발표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추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100% 초반이든 90% 초반이든 이것이 OECD 국가 기준으로 하면 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보통 인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은행도 최근에 그런 연구도 했었는데, GDP 대비 80% 이상이면 이것이 경기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담이 된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가계부채를 많이 해 가지고 부동산 쪽에 돈이 막 몰려 있으면 투자 재원이 정말 필요한 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인제 그것도 있고, 또 이 너무 부채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서 인제 또 경제를 계속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만에 있는 또 가계부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GDP 대비로 한 130%가 넘어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서울대 경제학과 모 교수님이 직접 계산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어요, 올해 초에. 그 논문에 보면은 한 136%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 전세 보증금이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전세 부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채는 개인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신한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뭐 금융권에서 빌려온 그러한 부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개인 간에 빌린
부채잖아요. 실제 그래서 내가 전세를 들어가면서 내가 보증금으로 딱 집주인한테 줬는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뭐 나중에 또 새로운 전세 입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전세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역전세 상황이 돼 버리니까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 어쩌면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 등이다, 인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집값은 소득 대비로 보면 이것이 지금 전 세계 또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건 뭐 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소득 대비 서울에 있는 뭐 방 3 칸짜리 아파트를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 26배 정도 된다.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 26 배라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이 그냥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 모으면 무려 26년 걸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또 집값이 올라가면 또 못 사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그게 또 가능해요. 어 뉴욕 같은 데는 그게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절반 값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린 서울하고 뭐 뉴욕하고 집값이 뭐 비슷한데 뭐 그 정도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는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집값이 더 비싼 거예요, 소득 대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값이 너무 소득 대비 높고 그것이 높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빚을 끌어다가 그래 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또 그렇게 GDP 대비로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들이 왜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샀냐? 이거는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 이미 현 정부도 아니네요. 이미 또 다시 또 전 대통령이 돼 버렸는데, 계속해서 정부가, 정치권이, 그리고 또 언론이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계속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지난 정부죠. 인제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집값이 한 3배 정도,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인제 지난 정부, 인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집값이 2022년 하반기 때 약간 좀 떨어지려고 했잖아요. 한 20-30% 빠졌어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또 화들짝 놀라 가지고 계속 했던 게 뭐예요?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또 지난해에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이걸 뭐 30년 만기도 아니고 뭐 50년 만기도 만들어 주고 뭐 하면서 계속 시장 금리보다 1% 포인트 또는 2% 포인트 가까이 뭐 낮춰져 가지고 막 싸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서 막 빌려준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실제 이 주로 인제 주택을 구매하는 연령계층을 보면 보통 40 대, 50 대가 일반적이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에는 이게 30 대가 돼 버린 거예요. 30 대들한테 자꾸 돈 빌려서 집 사도록. 그러니까 수요가 그 사람들한테 없으니까 더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최근에 또 뭐까지 나왔냐면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또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30 대도 인제 수요가 인제 없으니까 자꾸 돈을 빌려줘 하니까 인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20 대까지, 20 세부터 39 세까지 3 억까지 빌려주겠다. 아이 낳으면 4 억까지 빌려주겠다. 아니 20 살, 20 살짜리가 무슨 집을 삽니까? 정말 이런 정책을 꺼내는 분들,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하시는지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정말 기가 막히고요.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나올까 봐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정부하고 개인이 반반 내 가지고 집을 사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 집값 계속 띄우겠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젊은 사람이 집을 사는 거 아니냐. 그게 집값이 더 뜨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사지 않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 특히 인제 더 인제 나이가 인제 어린 젊은이들, 인제 대학 다니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야 될 그 젊은이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인제 직장 잡고 그래서 집을 사려니까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럼 부채를 더 많이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고, 또 정부 또 그게 더 많이 빚을 내서 빌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이 부동산 관련해서 특별 컨퍼런스를 했어요. 거기서 한국은행 총재도 직접 얘기해서 제가 지금 한 말 그대로 했어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가 계속 이 정책금융위에서 돈을 빌려 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 사도록 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사실 이분도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정말 정부도 깨닫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제 전체 부채 규모를 증가하는 그 증가율을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GDP, 명목 GDP 증가율만큼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 얼마 정도 되느냐. 한 87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60조는 정책 금융으로 빌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87조만큼만 올라가도록 관리를 하겠다면서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빌려주게 하면 되는데 시중금리로.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니 뭐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니 뭐 이런 이름을 해 가지고 60조를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실제 시장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 갖고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쓰겠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정책을 정치인이 계속 그렇게 유도하는 거고 바로 이 정부 강요들 이 기획재정부라든가 이 건설교통부 정말 장관부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비판을 정말 합니다. 어떻게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말로는 뭐 마치 뭐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마치 집값 안정화시킨다. 제가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한번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악어의 눈물이다. 정말 악어의 눈물.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것이 또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계속 떨어뜨린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 또 유도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계속 뭐 어디 뭐 집값이 막 뜹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제목도 아주 막 그냥 선동적으로 잡아요. 여보 지금 집 안 사면 우리는 폭망한대. 뭐 이렇게 하고 저기 뭐 집값이 뭐 자고 나서 뭐 1억이 올랐대.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사도록. 젊은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